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2. K9은 훌륭한 솔루션입니다. 3.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의 피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얼마 전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벌어진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5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는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며칠 전에는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45년 만에 총격이 발생한 데 이어 중국 관영 언론이 전쟁 준비도 돼 있다고 위협하면서 양국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대립은 6탄전에 이어 총격전까지 벌어지며 다음은 중화기 교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양국이 국경 분쟁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탱크까지 배치해 탱크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라다크 지역은 탱크를 운용하기는 좋지 않은 환경인데요. 또한 산악지대는 지형이 험준해 탱크의 기동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산소 농도가 낮아 탱크 디젤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무겁고 둔한 중형 탱크 대신 보병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전차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에 배치한 경전차는 2019년에 등장한 최신 15식 경전차로 중량 50톤급 주력 전차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티베트 고원 지대나 중국 남부 베트남 국경 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중량 35톤급의 경전차입니다. 15식 경전차는 차체 크기를 줄임과 동시에 자동 장전 장치 채택을 통해 승조원을 3명으로 줄이고 포탑의 높이와 폭도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차체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며 차체 전면과 측면, 포탑에는 착탈이 가능한 폭발식 반응 장갑이 적용됐습니다. 이 정도 방어력이라면 서방 측 보병 전투 장갑차의 40mm급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화력 역시 준수한데요. 중국은 15식 경전차의 주포로 105mm 규격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주포는 날개 안정식 철갑탄 앱즈를 사격했을 때 2km 거리에서 균 지라병강판 300mm급 대전차고 폭탄 히트를 사격했을 때 거리 관계없이 유효사거리 내에서 400mm급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인도군의 T-72급 전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15식은 필요할 경우 주포에서 발사되는 GP-4 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쓸 수 있는데요. 사거리는 5km, 관통력은 600mm급입니다. 이는 재원상으로 인도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공격력입니다. 또한 한국의 K1이나 K2 투전차처럼 유기압 서스펜션을 채택해 차대의 높낮이를 조절해 5도 내외의 추가적인 전차포 방열 각도도 얻을 수 있어 산악 지형 등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국 15식 경전차는 고시대 작전에 대응해 파워팩에 기존의 터보 장치에 직렬로 연결되는 추가터 빈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AV5.0HB 엔진은 평시 884마력의 출력을 발휘하지만 추가 터빈을 가동하면 1000마력 이상으로 출력이 상승해 고산지 대나 험지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의 인도는 최신 전투기를 배치함과 동시에 평균 고도가 3,600m이나 되는 라다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전차를 긴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형 경전차 도입 사업을 발표하고 긴급 예산까지 편성한 인도 육군은 신형 경전차의 핵심 조건으로 공수와 화력 그리고 즉각 조달을 꼽았는데요. C-17A나 IL-76 같은 수송기로 공중수송이 가능하고 적 전차를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도 갖춰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이미 생산 중이거나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경전차가 시급한 인도군의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수입한 K9 기반형 경전차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인 도르디가 K9 자주포 기반 경전차 개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 육군은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에서 중국의 자주포를 뭉개버린 K9 자주포를 상당히 신뢰하는데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비해 K9 자주포의 3000m 이상의 고산 지역 기동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K9 자주포에 장착된 1000마력급의 MT-881 파워팩과 기동 체계가 고산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르디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15식 경전차와 제대로 맞설 수 있는 K9 기반형 경전차를 제안한 것이죠. 인도는 신뢰성이 입증된 K9 자주포의 차대에 벨기에 시미사가 개발한 C3105 포탑을 결합해 신뢰성이 우수한 전투 중량 35톤급의 경전차를 급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3105 포탑은 전체 중량이 4.5톤에 불과하지만 나토 표준 27 전차 포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105mm 고압 저반동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된 105mm 포의 보안각은 플러스 42도-10도이며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전차장과 포수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국에 따라 다양한 사격지 체계를 장착할 수 있으며 포탑 자동장전 장치에는 12발의 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즉, 화력면에서는 중국 15식 경전차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K9 자주포 차대는 10m 거리 안에서 폭발한 152mm 고폭탄 파편 방어를 위하여 두께 19mm의 고경도 철판을 갖추고 있어 14.5mm 철갑탄 방어까지 가능합니다. 인도 육군의 두 번째 대안은 경전차를 직접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경전차는 러시아제 스프루트 2S25M 스프럿 SD인데요. 인도가 스프루트를 1순위로 점찍은 이유는 공수와 화력 때문입니다. 프루트는 러시아가 공수군용으로 개발한 무기로 수송기에 싣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공수 능력을 갖췄습니다. 러시아군의 설명대로라면 이 경전차를 통해 인도는 고원지대 어디라도 수송기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전차가 생기는 것이죠. 스프루트는 전투 중량이 18톤에 불과하지만 주포는 인도군 주력 전차인 T-90에 탑재되는 2A46의 반동을 줄인 2A75, 125mm 활강포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스프루트는 중국도 1990년대에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무기로 약점이 많습니다. 이 경전차는 낙하산으로 직접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빼면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화력도 사실 장점으로 볼 수 없는데요. 18톤에 불과한 차체는 125mm의 엄청난 반동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정밀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스프루트는 주포 사격 전 차량을 정차하고 서스펜션을 최대로 내려 지면에 바짝 밀착시킨 뒤 사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시즈모드 탱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이렇게 사격하지 않으면 포신이 흔들려 명중률이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서스펜션을 지면에 밀착시켜 사격을 하려 하면 사격을 준비하는 수초 동안 고정된 상태로 적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죠. 또한 경량화를 위해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장갑재는 중기관총에 관통될 정도입니다. 이런 전차가 전장 한복판에서 사격을 위해 몇 초간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즈모드 하는 동안 파괴되는 탱크를 쉽게 보셨을 겁니다. 때문에 인도군 내부에서는 중국의 15식 전차에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 경전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보로는 한국 한화 디펜스의 K21-105경 전차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화 디펜스의 K21-105는 시미사가 개발한 105mm C3105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K9 경전차와에 사용되는 포탑과 같은 포탑이죠. 사실 경전차용 포탑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5mm 주포는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105mm 전차포탄 및 나토 표준 L7 전차포탄을 운용할 수 있으며 42도의 포신 고각으로 최대 사거리 15km의 곡사 화력 지원도 가능합니다. 포구 초속은 K274 신형 날개 안정 분리 혈갑탄 앱지탄을 사격할 경우 1.56km로 2km 거리에서 510mm의 균치라 병강할 HA 장갑을 관통하며 전차포탄뿐 아니라 포 발사 대전 차미사일 걸론치트 액도 발사 가능한데, 이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5km 장갑, 관통력은 RHA 기준 550mm입니다. 또한 포탑이 4.5톤의 경량이므로 K-21 차체의 연소도 보병 전투장갑차와 동일한 25톤의 전투 중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동 장전 기능으로 탄약수가 필요 없어서 조종수 포함 대당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동간 사격과 포수 조준경 단차장 파노라마 조준경을 연동한 헌터킬러 기능, 도하 및 수상 사격 능력 등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동일한 제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어력 또한 준수한 수준으로 S2 유리 섬유와 AI203 세라믹,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의 복합재의 장갑재를 사용해 전면 방어력은 BMP-3의 30mm 기관포인 앱주탄을 1km 거리 밖에서 방어한다고 합니다. 인도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국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K9 자주포 기반형 경전차 개발을 결정한다 해도 현재 라이센스 생산 중인 K9의 경우 한국에서 공급한 부품을 인도의 중소기업들이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이익이 많은 편입니다. 인도는 18개월 안에 3대의 시제 경전차를 급조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 혼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특히나 105mm C3105 포탑은 기존 K9 자주포 포탑과 비교해 아주 가볍고 반동도 약하므로 포탑에 맞추어 개발된 기동차대 전체에 대한 대규모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말이 K9 기반이지 K9 부품을 활용해 신형 경전차 차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를 설계한 한화테크원 기술진들이 LT 쪽 기술 인력으로 참가해 K9 개조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K9 기반 경전차가 개발되면 구성체계 중에 상당수는 한국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신뢰성이 필요한 차대용 고경도 강판부터 시작해 흐수유 유기압 현수장치와 궤도, 심지어 장착된 MT-881 엔진마저도 독일제가 아니라 국내 STS 엔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동부품을 국산화할 여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핵심 기동부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인도의 K9 기반 경전차 사업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사업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인도 모디 총리가 극찬한 K9 자주포 면허 생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무기에 대한 인도군의 인식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과 같은 무기체계 자체의 재원은 물론 납비 일정 등 인도군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충족하는 조건은 K21-105뿐입니다. 인도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인도 중국 국경 지역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경전차 15식과 한국의 무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의 뜨거운 맛을 본 중국이 최근 센카쿠 일대에서 일어난 일본 순시선의 오발사고가 걷잡을 수 없는 나베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만의 현 못지않게 중국의 군함과 해상민 병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지만 일본 자위대는 자칫 중국과의 외교 비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그동안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순찰대를 운용해왔는데요. 하지만 머리숙한 한자위대 대원의 실수로 미야코지마시 항구에 실탄이 발사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중국 해군은 이를 핑계 삼아 대만해 협에 있던 19척의 군함을 센카쿠 일대로 전진 배치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항구 근처에 있는 일본인들의 재산 피해만 확인됐으나
운 나쁘게도 이번 사건은 그리 단순하게 끝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해상 전력을 파견했는지, 그리고 향후 양국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오발 사고는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의 항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박해 있던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에서 갑자기 20mm 기관포, 해변가에 울려 퍼진 발포음에 주민들은 크게 놀라며 태어나서 들어본 소리 중 가장 큰 소리가 났고 실탄을 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실탄이 향했던 방향은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고 때문에 조금만 각도가 비틀어졌어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 덧붙였는데요. 이 의문의 오발사고는 선장과 승무원 등 7명의 자위대원이 해상사격훈련에 앞서 사전 점검과 훈련을 하던 도중 벌어졌습니다. 해상보안청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선장은 당시 기관포에 탄약 일부를 장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포탄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대원에게 발포를 지시했다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나 민간시설에 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까지 나서 이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앞으로 철저한 사실관계 증명과 원인 규명을 실시할 것이라는 등 사건을 서둘러 무마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일본 정부가 이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는 데는 애초에 피해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해서 보도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카페와 같은 상업시설에 창문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가는 등 상당한 물적 피해가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해당 자산의 실소유가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센카쿠 열도와 가까이에 위치한 오키나와는 한국으로 치면 대마도와 비슷하게 평소 많은 수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곳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이 꽤나 들어차 있었고 한때 일본 언론에선 지나치게 늘어나는 중국인들의 지분 때문에 오키나와가 중국의 소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도 일본 내에서 과거 아베 시절엔 오키나와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30%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법적 조치가 시행될 뻔한 적도 있었죠. 이번 오발 사고가 고의인지 아닌지는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주체였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하필이면 자위대 소속의 군함이 타국의 자산을 공격한 모양새였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이를 침범 행위로 간주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나 갈등이 빚어진 원인을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처럼 지도자 간의 원한 혹은 군인의 다툼 등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일본 자위대의 오발 사고를 결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분위기가 아닌데요.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지 이틀이 지난 현재 대만 해협에 진치고 있는 중국 함대 일부가 센카쿠 열도로 몰려들고 있으며 이날 중국 해군의 프리기함 한 척이 센카쿠 남서쪽 수역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리기함은 일본 정부가 통관과 출입국 관리 등 행정 절차를 위해 설정한 접속 수역에서 약 5분가량 타이완 머물다가 돌아갔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센카쿠 접속 수역에 진입한 것은 2018년 6월에 이어 벌써 5번째로 이보다 조금 앞서 러시아 군함 또한 2개월 전 태풍을 피하려 한다는 핑계로 소수의 군함이 접속 수역 내로 진입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들은 센카쿠를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이 러시아와 짜고 이곳의 군사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본 외무성은 곧바로 주일 중국 대사에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최근 일본 순시선이 중국의 자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 확인된 만큼 자국의 안위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해군을 현장에 파견하는 것은 주권을 수호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 자위대의 오발 사고는 엄청난 행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노려왔던 중국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센카쿠 열도 우스지마 친북쪽 42km 해상에 나타난 중국 해경 세척은 이례적으로 기관포까지 탑재하고 1시간가량 일본 순시선과 대치하다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추가 병력이 도착한 걸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도쿄 전체가 격분했습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는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고유용 토이고 중국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즉각적인 군사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엄포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벌어진 중국의 무력 시위는 18년 들어서만 세 번째로 한 번은 중국의 해경함정 8척과 크루즈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잠수함이 일본 접속 수용 내부로 들어오자 해상자위대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미군으로부터 중국 잠수함이 항구를 떠나 센카쿠 쪽으로 향했다는 정보를 받고 경계하다가 미야코지마 인근에서 중국 잠수함을 발견하고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그러자 공해상에 있던 중국 프리기함도 일본 접속 수역에 들어와 자국의 잠수함을 경호하기 시작했고 중국 잠수함과 프리기함은 일본 호위함과 하루 반 동안 추격전을 벌이다 이틀이 지난 후 공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오송훈기를 단 중국 잠수함 사진이 일본 언론 전체에 도배됐고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중국이 반복적으로 무력 거실을 통해 주일 미군과 일본이 먼저 공격하기만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전쟁 명분이 없었던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 미리 배치돼 있던 프리기함 10대를 접속 수역으로 보낸 것이 전부지만 한구시보에 따르면 최근 새로 구축한 푸제남을 이곳에 배치할 경우와 더불어 4,000톤급 호위함 18척을 추가 배치할 조짐도 관찰되는 등 중국 해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해군 못지않게 최근 센카쿠 열도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동향이었는데요. 도쿄 신문에 따르면 지난 중러 연합훈련 이후 센카쿠 열도에 머물던 러시아 해군 함정 3척이 구바와 다이소섬 사이 수역에 진입한 것을 최종 확인됐다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역에서 훈련을 끝낸 러시아 해군 구축함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귀환하는 도중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푸제남을 비롯한 중국의 호위함과 러시아 함대의 연합 공격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일본 자위대는 센카쿠 열도는 커녕 오키나와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이들 연합군을 결코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요. 일본은 분명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쟁 가능국으로서의 지위 획득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고 이러다 진짜로 모두가 우려하는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될 따름입니다.